이번 시간은 9-2단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다국적 기업의 발달과 지역 변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파트거든요. 자, 첫 번째, 다국적 기업이 무엇일까? 라고 나와 있죠. 다국적 기업은 말 그대로 여러 나라에 기업이 퍼져 있는 걸 보고 다국적 기업이라 부르거든요. 다국적 기업은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다는 말이 어떤 걸 의미하죠? 여러 나라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획, 생산, 판매 활동을 전 지구에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고 다국적 기업이라 부르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국적 기업입니다. 성장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세계화, 이런 세계화가 발달하면서 교류가 많죠. 교류가 많으니까 한 국가 안에서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겠죠. 자,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가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무역기구는 1995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자유무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유무역 협정을 FTA라고 하는데, 요거를 관리하고 권고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고, 그 다음에 관리, 이렇게 하는 기관이 세계무역기구예요. 자, 자유무역협정은 뭐냐면 자유롭게 마찬가지로 무역을 하는 겁니다. 국가 간에.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큰 특이한 게 무역 장벽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 장벽을 낮추는 거. 무역 장벽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뭐 세금 같은 게 되겠죠. 관세 같은 것들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역 장벽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주로 나라끼리 무역을 할 때 내는 관세,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 세금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물건을 직접 파는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세금을 없애주는 걸 보고 무역 장벽을 없앤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는 무역을 보고 자유무역이라 불러요.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촉진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세계화가 촉진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국적 기업이 형성되는 단계 있죠. 이게 제일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은 기업이 먼저 생길 때는 대도시에 공장이 형성이 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아니죠. 국내 단계예요. 국내 단계. 국내에서 이제 공장을 만든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지방의 영업 지점도 형성되고 생산 시설도 확장되었죠. 이게 아직도 국내지만 국내 확장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해외까지 이 기업의 제품이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영업 지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생산은 아직 국내에서 하는 거죠. 근데 판매는 어디까지 하는 거야? 해외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외 사람들이, 국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물건을 진짜 많이 더 원한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거는 세금을 거두겠다, 이렇게 하면 본사, 생산 공장, 영업 지점 등이 여러 나라에 건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접 그 나라의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생산해서 그 나라에 공급을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다국적 기업의 어떤 거다? 형성 과정이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단일 공장. 두 번째, 지방의 생산 공장을 확장. 세 번째, 해외 지점의 영업 지점부터 개설해서 물건을 판매한 다음 해외에 공장을 직접 건설해서 직접 생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단계 2개, 해외 단계 2개가 있으니까 이걸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국적 기업의 형성 및 변화를 보시면, 다국적 기업은 생산비를 줄이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과 그 다음에 영업 지점 등을 세계 여러 나라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공장과 영업 지점을
해외에 건설 직접 하는 거예요. 해외에 건설하는 거야.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죠. 자, 다국적 기업의 변화를 보면 최근 개발도상국의 기업들도, 자, 최근 개발도상국의 기업들도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제조업뿐 아니라, 제조업은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공업뿐 아니고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금융, 자원, 개발 등에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물건 만드는 회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심지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도 다국적 기업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왼쪽에 하나의 사례를 보시면 H자동차 회사의 국내 생산 및 해외 생산의 현황입니다. 자, H자동차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생산분이 약 20만 대 정도 되고 있는데, 여러 나라에 직접 공장을 건설했어요. 뭐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 터키 여러 나라에 다 공장이 다 있죠.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만드는 생산량이 국내에서 만드는 생산량을 능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자, H자동차는 국내 및 해외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H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아닐까요? 2016년 기준 미국과 유럽, 중국,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생산 거점과 연구소를 만들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동차 생산량도 국내보다 해외가 더 많다라고 적혀 있죠. 특히 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국가 중 중국과 인도가 있는데, 이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많죠. 인구가 많으니까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 등지는 해외 시장 개척 등과 관련이 있다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세금 때문이야, 세금.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만 세금을 좀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팔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미국에 직접 공장을 만들어서 파는 게 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우리가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보자 요 파트는 교과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이한 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국적 기업이 발달이 미친 영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종류를 볼 건데요. 첫 번째, 다국적 기업의 공간 분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공간적 분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을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기획, 관리, 연구, 생산, 판매 기능을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거야. 자, 일단 이 기획 및 관리는 누가 하겠죠? 본사에서 하겠죠. 본사. 회사 본사에서 아마 담당을 할 거고요. 자, 연구, 생산, 판매 기능 중에 연구는 연구소에서 하겠죠. 연구소. 자, 그 다음에 생산과 판매 기능은 주로 어디서 할까? 공장과 판매 지점에서 할 겁니다. 맞죠? 공장과 판매 지점. 이렇게 이 다국적 기업의 특징별로 어떤 업종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본사하고 연구소는 주로 어디 있는지 볼까요? 본사하고 연구소는 기술이 좋아야 되고 고급 인력,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좋은 그 전문가들이 많고, 그리고 본사는 아마 돈이 많겠죠. 그래서 자본이 풍부하고 교통시설이 좋은, 주로 어디에 있다? 선진국의 대도시에 주로 존재합니다. 본사와 연구소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공장인데, 그럼 공장도 거기에 있는가? 공장은 거기 있지 않아요. 공장은 일단은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줄 월급이 저렴할수록 이익을 많이 보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고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저렴해서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주로 있죠. 뭐 대표적으로 세계 공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이나 아니면 중국 밑에 있는 베트남, 이런 지역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무조건 공장이 개발도상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시장을 확대하고 무역 장벽을 피하려고 선진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일부. 대다수는 어디에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지만 일부 공장은 선진국에 짓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기억해야 돼.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자, 오른쪽에 자료 5번을 보면 무역 장벽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라고 돼 있죠. 보호무역이라고 불러요. 보호무역. 자기 나라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우가 있는데 한우가 뭐 1kg에 10,000원이라고 해봅시다. 10,000원. 근데 미국산 소고기는 1kg에 값이 저렴해서 3,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마트에도 미국산 소고기 팔잖아. 그럼 미국산 소고기가 3,000원이니까 다 그걸 산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 판매하는 사람들 또는 미국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세금. 그 세금을 한 3,000원을 부과한다 해볼까? 그러면 미국산 소고기가 얼마가 되는 거지? 6,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00원짜리 하고 6,000원 중에 6,000원이 싸긴 싸지만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기겠죠. 그래서 한우를 사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게 바로 관세 부과예요. 이런 세금 부과하면 이제 무역을 하기에 좀 수출하는 국가들이 불리할 수 있잖아, 그 나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그 나라에다가 공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선진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아까도 봤던 우리 H자동차 있었죠. H자동차 회사가 왜 미국에다가 공장을 건설하냐 이 말이야. 미국의 공장 건설. 그것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미국의 공장을 건설했어.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맞죠? 네, 그렇게 받으시고. 자, 자료 4번, 여기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아시아 주요 공업 지역의 단순 노동자들의 월 평균 기본 급여가 나오는데 엄청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달 평균이 327달러에서 121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하니까 여기다가 공장을 짓는 거예요. 맞죠? 자, 자료 콕콕을 보시면 미국의 땡땡땡 다국적 기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의 공장 근로자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건설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잘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국적 기업의 진출에 따른 지역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국적 기업의 본국, 선진국입니다. 원래는 공장이 있다가 공장이 이제 저렴한 지역으로 공장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공장이 없어진 지역이에요. 공장이 없어진 지역. 그러면 일자리가 당연히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니까 실업자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이게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거야. 자, 그러면 쉽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구미에 있던 공장이 베트남이나 이런 다른 나라로 가서 우리 구미에는 공장이 없다고 판단해 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 부르냐?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고 불러. 산업 공동화 현상. 자, 이게 뭔 소리냐? 공장이 있다가 없어져서 비어버리는 현상이 바로 뭐다? 산업 공동화 현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반면 공장이 들어선 지역을 볼까요? 주로 개발도상국이었죠. 좋은 영향은 자본의 유입 및 일자리가 증가되고 좋은 선진국 기술이 그 나라로 이전되면서 굉장히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는 발전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하지만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야. 부정적인 영향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왔다가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대규모 실업 및 경기 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돼 있고, 오른쪽 밑에를 잠깐 볼까요? 다국적 기업의 부정적 영향, 공장의 진출, 부정적 영향입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공장이 들어선 지역은 이윤의 상당 부분이 어디로 간다? 이윤의 상당 부분이 본사로 유출됩니다. 본사로 유출.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구미에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생기는 이윤의 대부분은 그 회사 본사로 가서 사장님들한테 돈이 입금이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해외로 유출되고, 이 해외로 유출되는 게 당연히 그 지역 그 회사의 본사가 되는 겁니다. 본사. 자, 그리고 외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갑자기 공장이 폐쇄되기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서 피해를 보기도 한다 되어 있죠. 뭐 아주 유명한 뭐 애플이라는 회사의 공장이 우리 구미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 애플과 경쟁하는 업종의 이제 공장들은 전부 다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 부정적 영향의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걸 잘 봐주셔야 돼요. 공장이 들어선 지역은 이윤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된다. 갑자기 공장이 뭐 될 수 있다. 폐쇄될 수 있다. 두 번째, 공장 폐쇄. 세 번째,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공장이 들어선 지역의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암기해서 잘 풀어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 예시가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 밑에 해보자라고 되어 있죠. 이쪽 파트를 먼저 볼 거예요. 자, 교과서에 있는 파트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는 폴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연구 및 개발 센터가 폴란드 바르샤바에만 몇 개가 있다. 150개가 있어서 폴란드가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어디가 현지 인력만 약 9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폴란드로 모이는 가장 큰 원인은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그렇고, 폴란드는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철도망, 도로망에 힘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국 광둥성에 공장들 잇따른 폐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인 광둥성의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타이완 신발 제조업체는 광둥성에 있는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였고, 일본의 시계 기업과 미국의 휴대폰 전화 기업은 공장을 가동을 중단하여 수천 명의 중국인 수천 명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되어 있죠. 이는 중국에서 임금 상승으로 중국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공장을 동남아시아에 만드는 게 더 경쟁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공장에 이 문을 닫고 있는 거죠. 일단 여기 보시면 중국에 아까도 우리 그림에서 봤지만 중국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327인데 베트남은 121이에요.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다국적 기업의 회사에서는 이런 공장들을 다 폐쇄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이제 해당되는 게 미국인데, 그 유럽의 실리콘밸리가 폴란드가 되고 있다는 내용도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다국적 기업까지 정리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있죠. 본사와 연구소, 생산 공장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리고 공장이 없던 지역에서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다국적 기업의 성장 과정 4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2단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뒤쪽에 있는 문제 풀고 우리 채점하는 거 항상 과제로 부과되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정리를 다 하면 이제 다음 주 테스트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3단에서 볼게요. 수고했습니다.